자가 20명대로 확 줄었죠. 그제 뭐 40명대, 그 앞에는 뭐 100명 좀 안 되게 점점 이렇게 줄고 하다가 확 줄었어요. 확 줄었지만 불확실성은 훨씬 더 증대됐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폭탄이 확 신천지처럼 확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직면해 있죠. 이렇게 이제 확진자랑 그 완치자 비율을 살펴보니까 확진자는 10,000명이 넘었고 11,000 몇백 명이고 완치자가 7,100 몇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거의 70%에 육박하는 70% 조금 안 되던데 70% 가까이 사람들이 완치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인 거를 할 수 있죠. 돌아가신 분은 100 몇십 명이던데 그러니까 200 몇십 명, 200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한 2% 정도고 지금 70% 정도가 완치를 받았고 거기서 이렇게 또 완치를 거의 대부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뭐 늘 언론에서 나오기를 경증 환자가 한 80% 정도 된다. 중증이 한 10여 프로 이렇게 되고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는 의외로 그렇게 그 위협적이진 않았다. 물론 이제 그것만 해도 대단히 큰 감염병인 건 확실한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이게 공포의 수준이죠. 뭐 치명률이 한 10%가 넘는 데도 많았으니까요. 미국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지금 10만 명이 10 몇몇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고 죽는 사람도 이제 뭐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막 죽고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죽고 신기하게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인데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래요. 어, 요즘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저 어제 선거 다 하셨죠? 투표 안 했어요? 네, 투표 다 하셨겠죠, 뭐. 한 이번에 투표율이 사전 선거 날 한 10% 정도 했다니까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했다고 그런 거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많이 투표를 해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그 음, 배달의 민족이 작년에 올 연초던가 작년에 그 배달의 민족의 회사를 에, 이제 독일의 둘리버리 무슨 난인가 그걸로 이제 팔았거든요. 그래서 4조인가 얼마어치 팔았어요. 엄청나게 뭐 비싼 걸로 팔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찬반 여론이 많았죠. 거의 대부분 반대했죠. 배달의 민족인데 왜 독일에 팔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파는 건 뭐 그렇다 하지 뭐 괜찮을 수 있어도 아니 배달의 민족인데 배민이 어떻게 저 독일에 가서 독일 회사한테 팔리지? 그래서 그 택이 크게 기사거리가 됐었는데요. 한편으로 이제 그 기업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 전 국민들이 많이 쓰게 됐는데 그것을 4조 원인가 5조 원으로 탁 팔면 야 엄청나게 이 사람은 나름 장사를 잘한 거예요. 기업 경영을 엄청 잘한 거죠. 부풀려 가지고 엄청 큰 가격에 팔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팔자마자 몇 달 지나서 그 바로 이제 수수료를 올린다라고 그래 하니까 이제 전국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배달의 민족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경기도지사는 나와서 굉장히 비판을 하죠. 그리고 이미 군산에는 군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든 배달의 민족처럼 그런 예비 개발이 돼 있고 그걸 나름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군산 쪽에 그런 걸 지원 요청을 하고 우리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 대고 또 안철수는 이것은 시장 침해한 거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침해한 거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 시장 조정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을 사간 회사가 배달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요기요하고 그 배달 앱들의 거의 대부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그, 그, 독점하다시피 했으니까 우리가 한 개의 앱만 사용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것을 매각하는 것을 중간에 금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금지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경제에서도 경제 경찰의 역할도 하는 거죠. 도로에도 신호들을 잘 지켜야지 서로 도로가 이렇게 혼잡하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경제도 비슷한데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공룡 기업들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돼. 우리는 가격 상승이 되고 또 자영업자들은 돈 버는 게 줄고 이래 되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생각처럼 그냥 정부에서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정부에서 만들어서 나중에 민간 기업에 이양을 하든지 팔든지 아니면 공기업으로 만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 공짜로 할 수는 없죠. 영 공짜로 계속하면 그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비라는 것도 유지 관리 비용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최소한의 운영 비용을 내고 또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앱을 개발을 해서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늘 꿈꾸는 게 울산 지역 같은 이런 지역 뭐 최소한 중구라도 스마트 시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뭐 기업에서 뭐 생각 안 하면 정부에서라도 정부 예산을 투입을 잔뜩 수십억 수백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를 스마트화하자. 뭐 이렇게 5G를 곳곳에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배달앱 같은 그런 플랫폼 배달앱 같은 그런 앱도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고객들하고 그 연결을 잘해서 내가 금방 뭘 먹고 싶으면 가서 먹든지 배달을 하든지 아니면 옷 같은 것도 내가 어떤 옷을 구입을 하고 싶어. 근데 우리 홈쇼핑에서 하거나 지금은 홈쇼핑에서 뭐 11번가나 쿠팡으로 좀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스마트 시티가 되면 우리 동네 가게에 거기에 있는 옷들이 다 이제 진열이 돼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입어보고 내가 직접 입어보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입어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추천받고 그럼 나는 그 중에 기르고 거기서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지역에 있는 옷 파는 업체라든지 지역에 뭐 폰 파는 업체라든지 지역에 이제 다른 이렇게 물건들을 파는 그 의료용품 파는 뭐 다른 물건들을 파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내수 시장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쿠팡이나 뭐 이렇게 GS 홈쇼핑이나 뭐 이렇게 뭐 전부 다 그런 곳으로만 다 쓰고 하니까 지방의 자영업자들이 죽어나잖아요. 저는 이렇게 우리 지방 정부에서 지방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별 효과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 재난소득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뭐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조목조목 얘기 정말 때려주고 싶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나처럼 그렇게 말하고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다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터넷상에서도 댓글에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뭐 90%에 육박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처럼 어,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을 수용을 하잖아요. 본래 이 통합당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는 것은 무상급식이다. 그 동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그건 사회주의나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엄청나게 맨날 비판했던 포퓰리즘이다라면서 그 이미 다른 자유국가에서 다 포퓰리즘처럼 다 그렇게 공도 똑같이 나눠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면 포퓰리즘이다 막 맨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국민이 다 5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야 이게 이제 그 우리 민중들의 여론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에 해서 구독자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그러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론이 움직여주는구나 이렇게 그러니 안 바뀔 것 같은 그런 그 당도 정책이 바뀌고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앞서가는 이야기 아니면 더 나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또 변화되는 이야기 잘못된 제도를 없애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하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거 생각하라면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 민간이 주도하면 제일 삼성이나 현대에서 주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성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뭐 하나 몰라. 계속 쌓아놓고 있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정말 어, 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이제 정부에서 세금 가지고라도 그 정책을 그런 스마트 시티 정책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인화 시대가 됐고 분리화되고 서로 이제 각박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흐름이 또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또 초연결의 시대가 된 거예요.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옆집에 감기가 걸렸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떡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서로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라고요. 그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살고 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처럼 각박한 문화가. 근데 5G 시대,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사생활은 더 사생활은 존중되겠지만 연결은 또 더 연결 많이 돼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들의 정보, 생각까지 우리는 다 이제 읽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초연결의 시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속속들이 우리 서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플랫폼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정말 연결을 다 시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의 취향이 뭔지, 이 사람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쇼핑을 어떤 스타일로 쇼핑을 하는 건지, 또 이 사람은 어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은 기술자인지, 이 사람은 그,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우울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분류하고 관리라면 그렇고, 이게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소비 쪽으로만 이 사람의 소비 스타일은 어떤 것이다 해가지고 페이스북 열면 내가 구입했던 것이 그대로 또 막 뜨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보면 이제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스마트 시티화가 되면 우리 가까운 상점, 가까운 건물 임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거하고 또
가까운 건 어디에 부동산이 지금 어디에 집이 매매가 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땅이 어디 땅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우리가 어,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물어보면 돼. 난 이런 땅 사고 싶은데 어디에 있니? 우리 동네 중에 나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니? 삼살방하고 대장군방 피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삼살방하고 대장군방 피해 있는 저쪽이 태화동에 저기 집이 나왔네? 아, 나 글로 가야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옷을 사는 것도 그렇고 신발을 사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오늘은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개봉 영화 좀 보여줘. 뭐가 있니? 리뷰 좀 해줘. 나한테 맞는 게 뭐 있어? 좀 추천 나오면 우리 예약 좀 해줘 해가지고 다 같이 예약해서 가가지고 가족들끼리 가서 영화 보고 오늘 예술회관엔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뭐 어떤 게 지금 앞으로 나 몰라 어떤 공연이 올려가고 있니? 그러면 이제 나하고 내가 저걸 재밌어 하고 예약 좀 해줘 바로 예약해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니 내일은 그 가족 잔치가 있는데 가서 저 뷔페를 먹을까? 울산에 뷔페 좀 찾아줘. 그래가지고 우리 뷔페 찾아 먹으면 되잖아요. 보면 요즘에 뜨는 여행지가 어딨니? 어이구 태화강 국제 국가가 정원이 너무 좋은데 거기 뭐 어디 가면 제일 좋겠니? 국가 정원 다 넓으니까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저기 뭐 장미 축제가 있고 뭐 어디 무슨 유채 뭐시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마트 시티가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정신과 좀 추천 좀 해줘. 이제 용한 스님 좀 소개시켜줘. 해가지고 어이 황산 스님이 저기 용하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얼마나 좋지. 우리끼리 이제 다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중국의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생겼어요. 한 며칠 전에부터 중국이 금융 개방화를 시작했거든요. 옛날에는 아이고 이전까지는 중국에 뭘 투자를 하려면 내가 직접 가서 투자를 못 해요. 거기 현지인하고 연결해서 합작 회사처럼 해서 합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베트남도 비슷하지 뭐. 내가 직접 가서 뭘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다 보니까 땅이나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정부 소유야. 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분들이 다 그래요. 아직 땅까지는 아니고 공장까지는 아니고 금융이 이제 개방이 시작된 거예요. 뭐 거기다 이제 무슨 증권사를 차려? 그렇게 외국에서 증권사를 중국에 차리려고 하면 못 차렸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부터 금융 시장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금융 자본들이 중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중국에서 증권사를 차릴 수 있고 투자사를 차릴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중국으로 많이 자금이 몰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 뭐잘 되면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는 거고요.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은 제조업 이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런 때는 제조업으로 다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게 제조업이 뺏기고 독일에게 제조업이 뺏기고 그러면서 미국은 뭘로 먹고 살았냐? 물론 뭐 다른 제조업도 있고 한데 금융이 중심지가 됐어요. 금융 자본이라는 게 정말 이게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 안 보이는 사이에 우리 뒤에 와가지고 우리 주머니를 싹 털고 가는 게 금융.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털려. 털리고 나서 털린 거 몰라. 이게 이제 금융 자본주의의 굉장히 검은 그림자예요. 이 털리는 사람들은 우리 잘 모르는 신흥 국가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거대 금융들이 이렇게 뭐 IMF도 막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IMF를 안 맞아도 될 수 있었는데 당시 정부가 또 무능했어요. 금융 쪽으로 무능했거든요. 이렇게 금융 마피아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어. 지금도 금융 마피아들이 그 해외 자본가들하고 손잡고 같이 털어먹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금융이 빨리 개방화됐잖아요. 김영삼 정권 때 금융이 거의 완전히 개방이 다 됐어. 그래 외국 자본이 아주 쉽게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주가를 막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뭘 쭉 올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올렸다가 자기들이 팔고 다 나가. 이래 되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챙겨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벙찌고 있다가 올랐을 때 사고 이 사람들 팔고 나가니까 펑 나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러면 좀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IMF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막 이렇게 다 넘어가고 그랬죠. 그때 은행들도 다 넘어가고 자동차사들도 넘어가고 지분도 엄청나게 많이 넘어가고 했는데요. 그러니 금융가들이 이 거대 자본가들이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금, 뭐 은행들의 지분들을 다 가져갔지, 뭐 자동차 지분들을 다 가져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돈 버는 놈들은 따로 있다니까요. 돈 버는 놈들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겨우 해봐야 인건비 주머니에 챙기는 거지. 그 이상의 큰 부를 인건비 이상의 부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보면. 괜히 또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다 털리고 나오고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요. 중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대 자본들이 세계에서 제일 금융 1등이 이제 월가 이제 이렇게 미국이고 금융 두 번째가 이제 그 영국이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공통적인 특징이 영국은 한 200년 동안 세계 식민지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이렇게 다 사라지고 금융업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이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은 아직도 제조업이 탄탄하긴 하지만 그 금융업과 함께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애플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잠식하고 있고 이미 금융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오고 있죠. 이번에는 굉장히 이번 감염병 때문에 휘청하는 바람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뭐 지금 몇 조 달러 거의 뭐 몇 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더하기 하면 10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면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이거는 뭐 거의 1경, 뭐 2경 뭐 이 정도 되는 굉장한 달러들이 풀려 나가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달러들을 풀면 은행하고 정부하고 뭐 서로 돌고 돌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달러들이 풀리면 어디로 가냐면 지금은 좀 어려운 회사들한테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 회사들한테 지원이 받으면 월급으로 다 이제 급여로 나가고 또 다른 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가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풀려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앞으로 물가 상승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러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금값이 1온스에 1750달러 정도 돼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300달러, 1400달러거든요. 지금 한 400달러, 500달러 확 올랐어요. 아니, 1온스에 그 30%가 슝 올랐다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왜냐면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그 달러 가지고 내가 뭐 하지? 달러 쥐고 있어봐야 이거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금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금을 가지고 있으면 금은 계속 오르잖아. 야, 이렇게 이 정도 계속 돈이 풀리면 금값이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수에 2,000달러까지 되는 거 아니야? 3,000달러 가는 거 아니야? 10,000달러까지 가지지 않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러다가 금값이 이런 수에 10,0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왜냐하면 달러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해서 달러를 많이 풀면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금 어려울 때 정부에서 돈 주면 좀 낫잖아. 그런 것처럼 위기에서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런 위기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땜빵이 돼서 괜찮은데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를 치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그냥 돈 많이 줄게 돈으로 해결해 버려. 그냥 무능한 거 무능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감염병 사태에서도 한 석 달이나 6개월 정도 감염병이 있어도 우리는 경제가 튼튼하니까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 이 가게에도 튼튼한 가게는 1년 동안 뭐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해도 그래 지난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1년 동안 버틸 수 있지. 이러면 건강한 가게잖아.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한 공장이잖아. 근데 석 달 동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야 이거 우리 부도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파산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실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실한 상태를 다 돈으로 다 해결을 하니까 부실한 기업을 살려놓으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유령 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유령 기업.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계속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려줬어. 그랬더니 유령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성장이 되는 거죠. 한번 망했을 때, 폭 망했을 때 이제 좀 힘든 그 사람 파산 선고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없이 그래야 되는데 죽어갈 거 겨우 살려놓으니까 이제 길길길 계속 그러 일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런 상태가 지금 일본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단기적으로 V자 상승하면서 다시 또 우리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그 경기가 회복될 수가 있고요. 부작용이 있다면 안 그러면 더 좋지만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네, 오늘 어제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투표 잘 하시고요. 제가 이제 자꾸 주장하지만 그 비례대표는 정부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자. 국회에 가가지고 그냥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멍하고 있다가 손 들어 하면 손 내려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국회에 가서 입법 활동을 잘하고 사법 그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비례로 보내야 됩니다. 성불하세요.